보시죠. 요것과 이제 비교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게, 요거는 아주 최근 사례인데 아주 옛날 사례이기도 하고, 아주 옛날까지는 아니고 2017년도, 18년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펀드가 아니라 이제 엘리엇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엘리엇이라고 하는 해외 펀드가 들어와서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 국내 5대 그룹이라고 말하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 집단에서 순환 출자 구조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룹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제 지배 구조가 차에서 차 그리고 현대 차와 같은 방식으로 순환 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2017년도 기준이고요. 그 사이에 변경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전히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개선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 출자 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2018년도 초에 개편안을 제시를 합니다. 지배구조 개편안을 2018년 3월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때 이제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룹이 모비스도 있고 글로비스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모비스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제 알짜 회사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지배 구조 개선안이 나오게 되니까, 분할과 합병 구조가 나오게 된 그 이후에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비스랑 모비스 사이의 주식 관계를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정 회장님하고 정의 부회장님하고는 글로비스의 주주였고, 그리고 자동차는 모비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 회사가 보유하는 모비스 주식하고 정 회장님과 정의 부회장님이 갖고 있는 글로비스 주식을 이제 스왑하는, 교환하는 이런 구조를 함으로써 서로 이제 지분 구조 관계를,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이 지배 구조 개선안의 핵심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모비스에서 띄어내서 가져오려는 그 AS 그리고 부품 관련 사업 부분이 좀 알짜배기 사업 부분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걸 글로비스에다가 합병을 시키면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고, 모비스의 기업 가치는 좀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글로비스의 주주였던 이 대주주 오너분들은 자기의 글로비스 주식을 가지고 모비스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비스 주가가 높고 모비스 주가가 낮으면 자기 거는 조금 내놓고 모비스 많이 사올 수 있는 이런 구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비스의 주가는 높아지고 모비스 주가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수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많이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런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때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의 헤지펀드 회사가 이제 여기 등장을 하게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엘리엇 헤지펀드는 별로 돈을 벌지 못하고 현대모비스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원래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라고 해요. 유택의 이 헤지펀드이고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데, 2018년도 당시에 이 운용 자산이 260억 달러, 약 30조라고 하고, 그리고 칼 아이칸과 함께 대표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이제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8년 4월에 자기네 펀드 중에 하나인 엘리엇 어소시에이츠 그리고 자회사인 포터캐피탈, 이렇게 두 회사가 함께 그룹의 계열사 세 곳을 이제 10억 달러어치를 보유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현차 주식은 3%, 모비스 주식은 2.4% 이렇게 이제 보유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모비스의 주주인 거죠. 근데 아까 이제 2018년도 발표했던 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모비스 주주에게 굉장히 불리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주주 제한 개편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엇은 내가 모비스의 주주로서 이 개편안에 반대한다라는 의사 표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1차 주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상법상 주주 제안권자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2.4%면 충분히 이제 이거 상장사기 때문에 주주 제안할 수 있거든요. 2018년 3월 28일에 우선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2018년 4월에 엘리엇이 난 주주니까 주주 환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출해라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18년 4월 23일에 엘리엇이라는 그 펀드가 현대에 대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엑셀러레이트라고 하는 이름의 제안서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11일에 엘리엇이 나는 이 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먼저 결정을 내리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17일에 여러 가지 이제 주주 자문권 의결사란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데서는 자기가 많은 주식을 들고 있지만 마음대로 이제 의사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수동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적극적인 의사결정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의결권 자문사라고 하는 곳들의 이제 의결권 자문,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종합해서 보통 의결권을 행사를 하고 자기가 직접 뭐 어떤 의사결정을 이제 자의적으로는 하지 않는데요. 그 의결권 자문사들이 의결과 관련된 제안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반대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반대를 했냐면 자동차가 2018년도에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많이 표명을 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다 이런 거였어요. 뭐 모비스에서 분할되는 사업 부문이 비상장 회사로 간주되면서 공정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비스에서 사업 분할되는데 그 분할됐을 때 평가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고, 특히 이제 가장 주된 그 4개, 5개 회사 정도가 의결권 자문사로서, 그러니까 뭐 4개네요. 하나는 서스틴 베스트라는 회사고, 하나는 대신 지배구조 연구소, 하나는 한국 지배구조원, 그리고 해외 ISS라는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이 다 하나같이 반대 의사를 했는데, 가장 주된 거는 거래에 따른 결과가 모비스 주주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그룹 역시도 이런 2018년도 5월 21일에 지배구조 개편안을 자진 철회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이런 지배구조 개편안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철회를 하게 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뭐 행동주의 펀드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것일 가능성은 높지만 소수 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회사가 자진 철회하도록 만든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뭐 충돌 없이 아예 먼저 자진 철회했기 때문에 이 일은 없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엘리엇은 2019년도에도 또 주주 제안을 해요. 주주 제안을 하면서 어떤 걸 보통 제안하냐면 배당 높여라.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자기들이 주주총회, 정기 주주총회 때 의결권, 뭐 자기들이 이런 걸 제안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주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자동차에서는 보통주 한 주당 3,000원을 배당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엘리엇은 한 주당 21,967원의 현금 배당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몇 배예요? 7배죠, 7배. 3,000원인데 21,000원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약간 사회이사나 사내이사나 또 이게 또 2018년도다 보니까 이사의 구성원이라든지 사회이사의 구성 같은 것이 학계나 뭐 법조인으로 이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좀 이런 경직된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ESG라고 해서 굉장히 그거의 다양성이 중요시 되는데 엘리엇의 입장에서는 주주 다양성, 그러니까 이사 구성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여러 가지 뭐 경영의 좀 전문가로 이제 참여시키고 현재 사회이사 구성에서 변화시켜라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또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투명 경영위원회를 설치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총회 결과로는 결과적으로 이 배당과 관련된 제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우선 배당 관련해서 차의 손을 들어줬고 또 차에서 제안한 이제 사회이사들에게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그 나머지 역시도 사회이사 관련된 여러 가지 차와 모비스와 관련된 배당 및 사회이사 관련된 결정에서 모두 차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런 엘리엇의 주주 제안은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진 측면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 거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주의 펀드가 행동을 해서 실제 이제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또 근거가 있고 일반 주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정일 때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기업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만약에 행동주의 펀드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 정말 펀드 자신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기업 경영에 과도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게 될 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그런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2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저도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변화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 역시도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경직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더 활발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역할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펀드들의 잘못된 행동을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나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자본시장의 역동성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즐거운 주제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